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옆집은 주식으로 돈 벌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팔아서 코스피에 넣은 사람 벌써 수익률 2자릿수 찍었어요. 근데 당신은요, 여전히 예금이자 기다리며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닐까 망설이고 있진 않나요? 코스피 5,500 돌파, 삼성전자 18만 원, 강남 매물 폭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는 지금. 흐름을 잃지 못하면 이번에도 또 뒤처집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의 진짜 의미를 짚어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통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때는 순서가 있어요. 경기도 외곽부터 정리하고 강남은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게 공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의 매물이 먼저 쏟아지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가장 비싼 걸 먼저 파는 사람의 심리가 뭘까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한다는 공포입니다. 20억짜리 아파트를 먼저 내놓는다는 건 앞으로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가 고점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강남권 매도 물량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정반대였어요. 매물이 씨가 말랐고 나온 물건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걸 단순한 계절적 변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부 정책이 시장의 기대 심리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해요. 집값은 결국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 심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갖는 건 자유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시장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은 늘 복잡했어요. 다주택자도 달래고 무주택자도 챙기고 시장도 안정시키려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정책들이 쏟아졌죠. 근데 지금은 달라요. 수혜 대상이 명확합니다. 집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 30대, 월급의 절반을 월세로 내는 사회초년생, 청약통장만 10년째 붓고 있는 40대 가장, 이 사람들이 정책의 중심에 놓인 겁니다. 높은 주거비용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서울 합계 출산율이 0.5명대라는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집 한 채 마련하는데 30년이 걸리는 구조에서 아이를 낳겠다는 결심은 사치가 돼버린 거거든요. 정책의 철학이 바뀌면 시장도 바뀝니다. 다주택자의 고충을 배려하던 시대에서 무주택자의 주거권을 우선하는 시대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 변화가 일시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판도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양도세 중과를 풀어줬는데도 집이 안 탈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버티면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가 세금 부담보다 컸기 때문이에요. 파는 세금이 아무리 낮아도 가만히 있으면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도 팔지 않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게 바로 보유세입니다. 쥐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돼야 한다는 논리예요. 매년 나가는 세금이 무거워지면 버티는 전략이 더 이상 유리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함정이 있어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더라도 높은 가격에 팔고 유유히 빠져나간다면 무주택자에게 남는 건 뭘까요? 여전히 비싼 집값과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은 청구서뿐입니다. 이른바 먹튀 시나리오예요. 진짜 의미 있는 공급은 숫자가 아니라 가격으로 증명됩니다. 매물이 쏟아져도 가격이 안 내려가면 그건 공급이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지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게 만들어져야 무주택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생깁니다. 보유세 강화는 바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5억을 들고 어디에 투자할 건가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질문의 답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그것도 안 되면 경기도 신축. 부동산이 정답이었던 시대였죠. 근데 지금 그 공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분석 기사가 화제가 됐어요. 2년 전 5억으로 강남 아파트를 샀을 때와 코스피 지수 ETF를 샀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주식이 앞섰습니다. 레버리지 없이 그냥 지수를 따라가기만 했는데도요.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앞둔 박 사장님은 10년 넘게 들고 있던 경기도 아파트를 정리하고 배당주로 갈아탔어요. 처음엔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근데 1년 뒤 그 선택이 맞았다는 걸 숫자가 보여줬죠. 삼성전자가 18만 원을 향해 달리고 있고 코스피는 5,500을 뚫었습니다. 테크 산업의 생태계가 빠르게 재편되면서 반도체와 AI 인프라에 돈이 몰리고 있어요. 부동산은 오르는데 몇 년이 걸리지만 주식은 기대감 하나로 몇 달 만에 움직입니다. 자산의 대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그 흐름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 1등 기업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하다는 이유에서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진짜 큰 수익은 의외로 2등이 1등을 따라잡는 순간에 나옵니다. 격차를 좁히는 그 과정에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이거든요.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한동안 하이닉스가 독주했어요. 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하면서 주가도 치솟았죠. 반면 삼성전자는 뒤처졌습니다. 품질 문제로 엔비디아 납품에 실패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시장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HBM4예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며 반전의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어요. 주가가 하루 만에 7%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에요. 2등이 다시 치고 올라오는 신호를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년차 개인 투자자 이 씨는 삼성전자가 바닥이라고 욕먹을 때 조금씩 담았어요. 주변에서 왜 하이닉스 안 사냐고 했지만 그는 추격자의 반전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지금 보상받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왔습니다. D램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어요. 1월 가결산 수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어요. 숫자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예측 범위 상단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주주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법인세도 그만큼 늘어나거든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기여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주식시장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5,500을 돌파했는데 저평가라니 의아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이 같은 지표를 보면 글로벌 시장 대비 한국 증시는 아직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익은 늘어나는데 주가는 그걸 다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실적은 A인데 시장은 아직 B학점짜리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갭이 좁혀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코스피 상승의 본질입니다. 이익 체력이 뒷받침되는 상승장, 이건 단순한 거품이 아닙니다. 코스피 5,500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훈풍이 한국 시장을 밀어 올린 거예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 온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만 TSMC가 1월 실적에서 전월 대비 20% 성장을 기록하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번 상승에는 특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동안 금융주는 코스피에서 조용히 묻혀 있었어요. 배당은 받을 수 있지만 주가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배당 소득 분리과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되면 고액자산가들 입장에서 금융주 배당이 훨씬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금융사들도 이 흐름에 맞춰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어요. 주주 자본주의를 장려하는 정책 방향과 맞물리면서 금융주가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지금 코스피 상승 구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앞에서 끌고 금융주가 뒤에서 밀어주는 형태예요. 한두 섹터가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 섹터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조. 이게 진짜 탄탄한 상승장의 모습입니다. 코스닥에 좀비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가총액 40억짜리 상장사가 버젓이 시장에 남아있고 주당 500원짜리 동전주가 거래되고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작전 세력의 놀이터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그 판에서 돈을 잃고 시장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어요. 시가총액 기준이 40억에서 200억, 나아가 300억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주당 가격이 1,000원 미만인 동전주와 자본이 잠식된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약 220개 기업이 퇴출 후보로 분류됐어요. 여기서 꼼수를 쓰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식 병합이에요. 500원짜리 주식 2개를 합쳐서 1,000원으로 만들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 구멍도 막았습니다. 병합을 통한 기준 회피를 원천 차단하는 규제가 함께 마련됐어요. 단기적으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종목이 퇴출 후보에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길게 보면 이건 코스닥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야 진짜 좋은 기업이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시장의 질적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수술입니다. 시장에 올랐는데 내 계좌는 그대로입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코스피가 3,500을 뚫는 동안 보유 종목은 꿈쩍도 안 했거나 오히려 빠진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이 주식을 샀는지 다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해요. 투자는 과거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오를 여력이 있느냐는 거거든요. 올해 초 삼성전자를 못 샀다고 후회하는 분들, 지금 사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그 판단은 감이 아니라 실적과 데이터로 해야 해요. 원책 하나를 들을게요. 매수 후 주가가 10% 이상 내려가면 기계적으로 팝니다. 이유를 찾지 마세요. 미련 갖지 마세요. 손실을 확정짓는 게 두렵겠지만 그게 더 큰 손실을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손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ETF를 기본으로 깔아두세요. 개별 종목 고르는 게 어렵다면 시장 전체의 흐름에 올라타는 전략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수익률 숫자보다 실제 내 통정에 쌓이는 금액을 늘리는 것, 그게 투자의 진짜 목표입니다. 하이닉스 교환차체 물량이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악재라고 겁먹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이건 수급상의 일시적인 변화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지만 그걸 대세 하락의 신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은 선물 투자에 관심 갖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금 대신 은이라는 논리인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은은 안전자산으로 분류됐지만 지금은 그 문법이 깨졌어요. 산업용 수요와 투기 수요가 뒤섞이면서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거든요.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접근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극도의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성장 가능성이 큰 신규 기업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가 좋다고 처음부터 크게 베팅하면 안 됩니다. 이익이 숫자로 확인될 때 비중을 늘리는 게 맞아요. 꿈을 사는 투자는 소액으로, 확신이 생기면 그때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리스크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긴 연휴를 앞두고 있다면 신규 진입은 자제하세요. 연휴 기간 글로벌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장이 움직여도 대응이 안 돼요. 기존 보유 자산은 유지하되 새로운 베팅은 연휴 이후로 미루는 정중동의 자세가 현명합니다.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옆 사람이 얼마 벌었다는 소리에 흔들리는 순간 원칙은 무너지고 감정이 투자를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의 이익 체력은 분명히 강해지고 있어요. 코스피 상단은 아직 더 열려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기회는 옵니다. 연휴 동안 글로벌 시장 흐름을 차분히 살피며 다음 전략을 구상하세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오래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